결혼 후 석 달 딸 윤지의 연락이 뚝 끊겼다. 아빠, 괜찮아. 그냥 바빠서. 쉴 새 없이 쏟아지던 일상 이야기는 증발했고, 전화조차 건성으로 받았다. 김태식은 불안감에 휩싸여 그날 저녁, 딸의 아파트로 향했다. 비밀번호는 변함없이 익숙했다. 결혼 전부터 윤지가 쓰던 번호 그대로였다. 아파트 문을 열자 거실에서 터져 나오는 험악한 소리에 김태식은 얼어붙었다. 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술에 취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날카롭게 귓가를 찔렀다. 김태식의 심장이 쿵 차갑게 내려앉았다. 거실로 향한 그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 윤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곁에는 술에 취해 고래고래 악을 쓰는 사위가 서 있었다. 헝클어진 젖은 머리카락, 멍든 얼굴. 김태식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사위는 소주병을 손에 든 채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윤지를 노려봤다. 또 울고 있네. 진짜 짜증나게. 역겨운 비웃음이 섞여 나왔다. 윤지의 오른쪽 뺨에는 뚜렷한 멍이, 부어오른 입술, 희미하게 드러난 목덜미의 붉은 자국이 보였다. 일어나라고. 바닥에 앉아 있으면 뭐가 달라져. 사위가 망설임 없이 발로 윤지의 어깨를 툭 찼다. 김태식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연 강력반 형사, 온갖 끔찍한 범죄 현장을 겪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다. 바닥에서 삐걱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사위가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다. 김태식과 살기등등한 시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적. 윤지도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형광등 아래 딸의 상처가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사위는 비웃듯 입꼬리를 비틀었다. 아, 장인어른. 이런 밤에 어쩐 일이세요? 술 기운이 섞인 건방진 말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굴었다. 김태식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사위에게서 윤지로 다시 사위에게로 맹렬하게 오갔다. 깨진 유리 조각, 역한 소주 냄새, 그리고 딸의 멍투성이 얼굴. 말이라도 하고 오시지. 이건 좀 지나친 참견 아닌가요? 참견이라고? 네, 참견이죠. 부부 사이에 장인 어른이 나설 필요는 없잖아요. 그 순간 김태식이 쏜살같이 달려들어 사위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억! 사위가 뒤로 밀려났지만 김태식의 소나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네가 지금 누구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줄 알고? 연 강력반의 위압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아, 장인 어른, 힘이 왜 이렇게 세세요? 사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술 기운이 거짓말처럼 싹 달아나는 듯 했다. 윤지가 힘겹게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아빠, 그만해. 김태식은 딸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직 사위의 눈만을 꿰뚫어 보듯 매섭게 쏘아봤다.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 무슨 짓이라뇨? 사위가 당황한 듯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김태식의 손을 떼어내려 안가한 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얼굴에 난 상처는 뭐고 젖은 머리는 또 뭐냐? 사위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말이 엉키고 어색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김태식이 멱살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사위의 몸이 딸려왔다. 똑바로 대답해.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윤지가 혼자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다고? 김태식의 목소리가 맹독처럼 싸늘하게 식었다. 제가 뭘 했겠어요? 사위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그럼 바닥에 깨진 유리는 뭐고? 소주 냄새는 또 뭐고? 김태식의 눈이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다. 사위는 끝까지 조롱하는 듯한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김태식이 억지로 멱살을 놓아주자 기다렸다는 듯 태도가 싹 변했다. 당황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역겨운 건방진 미소가 되살아났다. 목을 거만하게 돌리며 옷깃을 정리하는 모습은 마치 김태식에게 승리라도 거둔 듯 오만했다. 아무리 장인 어른이셔도 저도 더는 참지 않아요. 노골적인 도발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술 기운인지 아니면 감춰왔던 본성인지 알 수 없었지만 김태식을 철저하게 얕잡아 보고 있음은 분명했다. 김태식의 주먹이 다시 뼈마디가 튀어나올 듯 꽉 쥐어졌다. 사위는 조롱하듯 비웃으며 뻔뻔하게 내뱉었다. 혼자 넘어진 거라니까요. 그렇죠. 윤지 씨. 사위가 김태식에게 성큼 다가섰다. 키는 조금 작았지만 젊음 하나만을 믿고 덤벼들려는 기세였다. 하, 정말 웃기지도 않네. 사위가 혀를 차며 경멸했다. 제가 뭘로 보이시는 거예요? 아내한테 손찌검이나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요? 자신의 가슴을 탕탕 치며 억울한 척 연기했다. 윤지 씨, 당신도 말 좀 해봐요. 내가 당신한테 뭐 했어요? 윤지가 잔뜩 겁먹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봤죠? 본인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사위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비열하게 웃었다. 김태식은 윤지를 바라봤다. 딸의 눈에는 짙은 공포가 가득했다.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도저히 입을 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김태식의 목소리가 더욱 낮고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사위는 팔짱을 낀 채 김태식을 비웃듯 올려다봤다.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김태식이 한 걸음 무겁게 다가섰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김태식은 사위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위가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다. 장인 어른께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니까 솔직히 기분이 몹시 불쾌하네요. 김태식은 다시 딸을 바라봤다. 똑 부러지던 윤지가 이렇게 처참하게 풀이 죽은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마치 모든 생기를 잃어버린 듯 퀭했다. 윤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아빠, 괜찮으니까 제발 그냥 가세요. 고개를 억지로 든 채 아버지를 봤지만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저도 이제 다 컸잖아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제발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에 김태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토록 착하고 강인했던 딸이 스스로 문을 굳게 닫고 어둠 속으로 깊숙이 잠겨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김태식은 윤지를 바라봤다. 윤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살려줘. 딸의 눈빛이 절박하게 외치고 있었다. 김태식은 윤지의 눈을 꿰뚫 듯 바라봤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흔들리는 눈동자와 손목 위로 번진 멍 자국이 진실을 폭로하고 있었다. 사위는 윤지의 침묵을 빌미 삼아 더욱 거만하게 굴었다. 들으셨죠? 성인이랍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죠. 팔짱을 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묻어났다. 년 강력계 형사의 직감이 김태식의 뇌리를 스쳤다. 내 딸은 지금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다. 그리고 저놈이 그 공포의 근원이다. 김태식은 한 걸음 다가가
윤지에게 속삭였다. 그래, 성인이지. 하지만 네가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아빠는 알아. 윤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압도당한 듯 뜨댔다. 아빠? 괜찮다. 아빠가 다 한다. 윤지는 눈을 감았다.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듯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눈물이 스쳤다. 김태식은 차갑게 굳은 사위의 얼굴을 쏘아보며 낮게 읊조렸다. 괜찮아. 아빠가 도와줄게.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감지한 듯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김태식은 말없이 윤지의 손목을 잡았다. 일어나. 단호한 아버지의 눈빛에 윤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김태식은 딸을 일으켜 세워 거실을 가로질렀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사위가 다급하게 물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술기운이 달아나는 듯했다. 김태식은 대답 없이 딸을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조차 신기지 않은 채였다. 네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냐? 결혼했잖아요? 이딴 게 결혼이야? 김태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러나 딸은 그 분노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능 뒤에서 사위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야, 어디 데려가는 거야? 내 마누라라고. 김태식의 발이 멈췄다. 윤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빠 그냥 가요. 제발. 김태식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싸늘한 눈빛으로 사위를 노려봤다. 뭐라고 했냐? 사위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마누라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윤지는 제 아내예요. 김태식이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뻑! 그의 주먹이 사위의 턱을 강타했다. 컥! 사위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턱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아빠! 윤지가 비명을 질렀다. 김태식은 쓰러진 사위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입 다물고 기다려. 네가 지금 한 짓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사위가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폭행죄로 고소할 겁니다. 뒷걸음질 치는 그의 눈에 김태식의 눈빛은 맹수와 다름없었다. 김태식은 다시 윤지의 손을 잡았다. 가자. 그는 딸을 데리고 현관 밖으로 나섰다. 사위가 뒤에서 악을 썼다. 돌아와. 아직 얘기 안 끝났어. 김태식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딸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다.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창밖만 응시하며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조수석에 앉은 딸의 젖은 얼굴이 김태식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평소 같으면 끊임없이 제잘거렸을 아이가 굳게 입을 다문 채 침묵하고 있었다. 김태식은 분노를 억누르며 운전대를 잡았다. 신호에 걸려 멈춰 설 때마다 윤지의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난 상처들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마침내 참았던 말이 폭발했다. 당장 이혼해라. 윤지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왜 저딴 쓰레기 같은 놈이랑 같이 살아? 김태식의 목소리가 격앙됐다. 년 형사 생활 동안 그는 이토록 격렬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저게 사람이냐?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윤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했다. 아빠는 몰라. 뭘 모른다는 거냐? 복잡해요. 그냥 복잡하다고요. 김태식이 핸들을 움켜쥐었다.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때리는 놈이랑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윤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럼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건데? 아빠한테 말해봐. 윤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김태식은 차를 갓길에 세웠다. 시동을 끄고 딸을 마주봤다. 윤지야. 윤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너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항상 네 편이다. 윤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아빠가 실망할 거예요.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거든요. 김태식의 가슴이 미어졌다. 딸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다. 바보 같은 짓이 뭔데? 결혼한 거?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 거냐? 윤지는 말을 흐렸다. 김태식은 딸의 눈물을 묵묵히 바라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차 안에는 윤지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아빠, 정말 제 편이에요. 당연하지. 사실 결혼하기 몇 달 전에 휴대폰이 해킹당했어요. 김태식이 미간을 찌푸렸다. 해킹이라는 예상치 못한 단어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해킹? 네.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문자도 마음대로 보내지고, 통화 기록도 사라지고. 윤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계좌에 모아뒀던 1,000만 원이 전부 빠져나갔어요. 1,000만 원? 김태식은 충격에 휩싸였다. 딸이 그토록 큰 돈을 모아두었다는 사실도, 그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어둠 속 윤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떨렸다. 회사 다니면서 조금씩 모은 거예요. 나중에 집 사려고. 끔찍한 기억, 다이어트 때문에 찍었던 알몸 사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사진에 있던 알몸 사진들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윤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궜다. 처음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가 고통을 대변했다. 근데 그중 한 놈이 전화를 했어요. 시키는 일 몇 개만 하면 돈도 돌려주고 사진도 안 퍼뜨리겠다고. 윤지의 어깨가 잘게 떨렸다. 그러면서 제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진들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김태식의 주먹이 뼈마디가 드러나도록 굳게 쥐어졌다. 끓어오르는 분노. 그게 그 사람이에요. 지금 사위라고 부르는 그 인간. 김태식은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다. 윤지의 갑작스러운 결혼, 현진과의 만남, 그리고 결혼 후 잇따라 벌어진 끔찍한 상황들. 그놈이 조직원이었다는 거냐? 그의 손끝이 떨렸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진이 퍼지면 아빠한테도 알려줄 거고 회사에서도 잘릴 거고. 김태식은 딸의 절망을 온전히 느꼈다. 완벽하게 짜인 덫. 그는 윤지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주방으로 향했다.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내밀었다. 고마워요. 윤지가 두 손으로 컵을 감쌌다. 여전히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푹 쉬어. 아빠는요? 아빠는 볼 일이 좀 있어서 나가야 해. 이 시간에요? 응. 중요한 일이야. 윤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혹시 현진이 때문에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냥 푹 자. 김태식이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문단속 확실히 하고 누가 와도 절대 문 열지 마. 닫히는 문소리, 멀어지는 김태식의 발걸음 소리.
차 안 그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여보세요? 도진 나야. 팀장님이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후배 형사 박도진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지금 서해에 있냐? 네. 야간 근무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분 후에 나갈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태식은 시동을 걸었다. 경찰서 로비, 박도진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팀장님, 무슨 일이에요? 사무실로 올라가서 얘기하시죠. 엘리베이터 안, 김태식은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사건 하나 들어간다? 급한 건가요? 응, 아주 급해.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야간 근무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김태식은 곧장 팀장실로 향했다. 컴퓨터를 켜고 수사 개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오늘부로 비공식 수사 하나 들어간다. 박도진이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피해자 이름은 김윤지. 김윤지요? 김태식의 목소리가 낮게 웅웅거렸다. 피해자는 내 사위다. 박도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팀원들 역시 침묵했다. 김태식이 그렇게 말할 땐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사이버 범죄 수사대랑 연결해줘. 그리고 금융수사과, 통신수사팀까지. 지금요? 지금. 김태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도진이 전화기를 들었다. 사이버 수사대 김 팀장님 계세요? 네, 김태식 팀장님이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김태식은 수첩을 펼치며 윤지에게 들었던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다. 팀장님, 연결됐습니다. 김태식이 전화를 받았다. 김 팀장님, 야근 중에 죄송합니다. 급한 수사 건이 하나 있어서요. 사위의 통화 내역은 이미 경찰청 서버에 기록되고 있었다. 김현진이라는 놈인데 보이스피싱 조직 연루 의혹이 있어요. 사이버 수사대 김 팀장이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휴대폰 번호 주세요. 김태식이 윤지에게서 받은 현진의 번호를 불러줬다. 나왔네요. 최근 개월간 통화 패턴이 특이해요. 화면에 현진의 통화 기록이 빽빽하게 나타났다. 새벽 시간대 통화가 비정상적으로 많았다. 중국 쪽 번호로 주고받은 통화가 상당히 많네요. 중국? 네. 추적 결과 중국 칭다오 지역 콜센터로 보입니다. 김태식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국제 조직이구나. 금융수사과에서 넘어온 자료 역시 충격적이었다. 가상 계좌 3개, 연락책 하나, 인출책 2. 김태식이 자료를 빠르게 훑으며 말했다. 조직 내 국내 분파는 이 자식이 총괄이야. 박도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총괄이라고요? 그래. 단순한 말단이 아니라 중간 보스급이야. 피해자 윤지의 핸드폰 복구 가능한가? 사이버 수사대 팀장이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가능해요. 삭제된 데이터도 대부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코드. 딸 윤지의 핸드폰 복구를 통해 협박 메시지, 음성 파일, 잔혹한 사진, 갈취, 내역까지 확보했다. 이건 완전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구속영장 청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태식은 만족할 수 없었다. 아직 부족해. 조직 전체를 무너뜨려야 해. 그는 사위 조직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노트북과 장부 확보를 계획했다. 김태식이 윤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지야, 잠깐 나올 수 있어? 네, 아빠. 어디로 가면 돼요? 서해로 와. 도진이가 데리러 갈 거야. 분 후 윤지가 도착했다. 얼굴의 멍은 화장으로 겨우 감춰져 있었다.
윤지야, 현진이 집에 중요한 물건들이 있을 거야. 무슨 물건요? 노트북이나 장부 같은 거 어디 보관하는지 아냐? 윤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노트북이랑 장부, 금고에 넣어둬요. 금고? 네, 서재 벽장 안에 있어요. 김태식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다. 비밀번호는? 숨결이 차가웠다.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이 손끝을 스쳤다. 거실과 서재, 그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번뜩였다. 금고 비밀번호는 알아. 윤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김태식이 팀원들을 매서운 눈으로 훑었다. 침투 작전 준비해. 박도진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불법 아닌가요? 긴급 체포 영장 발부. 증거 인멸 우려시 가능. 김태식의 눈빛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팀장과의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신호 차단, 분간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원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분의 데드라인이 시작되었다. 신호 차단 완료. 분 카운트 시작합니다. 무정이 넘어 기술팀의 목소리가 귓가를 찢을 듯 날카롭게 울렸다. 윤지가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삐삐삐 둔탁한 전자음이 팽팽한 정적을 깼다. 김태식, 박도진, 그리고 사이버 수사대 팀원 한 명이 그림자처럼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거실은 며칠 전에 혼란스러웠던 흔적들로 어수선했다. 서재는 어디 쪽이야? 김태식이 낮게 물었다. 안쪽 방이에요. 따라오세요. 윤지의 발걸음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서재는 거짓말처럼 깨끗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 벽면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윤지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붙박이장을 가리켰다. 저기에요. 문을 열자 굳게 잠긴 다이얼 금고가 차가운 모습을 드러냈다. 번호? 유추 가능한가? 생일이라던가? 박도진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스며 나왔다. 윤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자기 생일도 안 쓰고 가족 번호는 절대 안 써요. 그럼 어떻게 열어? 박도진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김태식이 무정이를 들었다. 도진아, 준비해둔 거 지금 들고 와. 분안에 도착해야 한다. 무슨 물건이에요? 윤지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금고 바꿔치기용. 김태식이 짧게 답했다. 잠시 후 후배 형사들이 묵직한 모형 금고를 들고 도착했다. 무게까지 완벽하게 맞춘 도심 수사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장비였다. 이런 것도 있네요. 윤지의 눈이 커졌다. 수사에 필요한 도구야? 김태식이 딱딱하게 답했다. 김태식과 후배 형사 둘이 진짜 금고를 들어 올렸다. 무겁네. 조심해. 떨어뜨리면 안 돼. 가짜 금고가 차갑게 식어 있는 그 자리를 대신했다. 모서리 각도, 희미한 먼지 자국까지 완벽하게 재현했다. 사이버 수사대 팀원이 쉴 새 없이 사진을 찍으며 꼼꼼하게 기록했다. 단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윤지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완벽해요. 이거 눈치 못 챌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무정의에서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팀장님, 자동 복구까지 초 남았습니다. 김태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빨리 나가자. 김태식이 금고를 담요로 꼼꼼하게 감쌌다. 조심히 들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돼. 후배들과 함께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다. 윤지가 굳은 얼굴로 붙박이장 문을 닫았다. 딸깍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싸늘하게 울렸다. 거실과 서재가 다시 켜졌다.
붉은 불빛이 불안하게 깜빡였다. 성공했습니다. 신호 복구 완료. 정상 작동 중입니다. 차 안, 김태식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박도진이 뒷좌석에 금고를 확인했다. 팀장님, 이거 열어봐야죠. 당연하지. 경찰서 가서 바로 개봉하자. 분후 경찰서. 디지털 수사팀이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금고 해제 준비 완료됐습니다. 최첨단 전문 장비가 동원되었다. 숙련된 기술자들이 다이얼을 하나씩 맞춰가며 조심스럽게 작업했다. 딸칵 뚜껑이 열렸다. 김태식은 숨을 멈췄다. 금고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자료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다. 피해자 명의 신상 정보가 낱낱이 적힌 장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게 도대체 뭐야? 박도진이 경악하며 장부를 펼쳤다. 각 페이지마다 피해자들의 섬뜩한 사진과 개인 정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름, 나이, 직업, 심지어 계좌 장호까지. 완전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네. 사이버 수사대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금융수사과 팀원이 빠르게 서류를 분석했다. 피해자 한 명당 평균 1,000만 원에서 억 원까지 갈취하고 있어요. 총 피해 규모는? 김태식이 닫고 굳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략 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김태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다.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악랄한 조직이었다. 그 시작은 서울의 화려한 클럽, 현란한 레이저 조명, 값비싼 술, 쿵쾅거리는 음악, 그리고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공간. 김현진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따르며 여자들을 옆에 끼고 있었다. 야, 오늘 진짜 기분 최고다. 현진이 웃으며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오빠 왜 이렇게 신나요? 여자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크게 한 건 했거든. 너도 한 잔해. 그 순간 클럽 입구가 활짝 열리고 김태식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섰다. 어두컴컴한 클럽 안에서 매의 눈으로 현진을 찾았다. 구역에서 여자들을 끼고 떠들고 있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현진과 차가운 눈이 마주쳤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능글맞은 웃음을 지었다. 아, 장인어른, 어제는 잘 들어가셨어요? 현진이 일부러 큰 소리로 인사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아무래도 우리가 어제 좀 감정이 격했나 봐요. 여전히 건방진 태도였다. 앉으시죠? 시원하게 한 잔 드릴게요. 분위기 좋잖아요. 실실 웃으며 샴페인을 건넸다. 김태식이 천천히 다가왔다. 현진이 내민 샴페인 잔을 매몰차게 쳐냈다. 산산이 부서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김태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지금 구속영장 나와 있다. 현진이 비웃었다. 장난치지 마세요. 지금 경찰 놀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김태식이 차가운 표정으로 경찰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서울강력계 김태식, 현직 수사팀장이다. 현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옆에 있던 여자가 깜짝 놀라 황급히 일어섰다. 경찰이라고요? 넌 보이스피싱 조직의 악질 팀장이고. 현진이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발버둥쳤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김태식이 현진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왜? 현진이 날카롭게 되물었다. 저는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그럼 윤지한테서 갈취한 1,000만 원은 뭐냐?
김태식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건 제가 아니에요. 현진이 팔을 빼내려 발버둥 쳤다. 퍽. 김태식의 주먹이 현진의 명치를 강타했다. 억. 현진이 몸을 웅크렸다. 숨결이 차가웠다. 정당방위다. 네가 먼저 밀쳤어. 김태식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아, 아파요. 현진이 신음했다. 아프긴 뭐가 아파. 내 딸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김태식이 현진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다.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경찰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 죽겠어요. 죽긴 뭐가 죽어. 이제 시작인데. 김태식이 현진을 벽에 거칠게 밀어붙였다. 그 순간 양쪽에서 형사 둘이 나타나 현진의 팔을 꺾었다. 박도진과 다른 팀원이었다. 김현진, 보이스피싱 범죄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다. 쇠붙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목에 느껴졌다.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불러. 현진이 마지막으로 악을 썼다. 이거 불법 체포예요. 영장도 없이. 김태식이 영장을 내밀었다. 영장 있어. 오늘 오후에 발부받았거든. 현진의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증거가 뭐가 있다고? 증거? 내 놈들 금고에서 나온 거 다 봤어. 현진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다. 분명 아침까지 멀쩡히 있던 금고가 왜 너희들 손에 있다는 거야? 합법적으로 압수수색했지. 김태식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김태식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내 딸한테 한 짓 평생 후회하게 해줄게. 현진은 끌려가면서도 발악했다. 이거 복수야. 개인적인 복수라고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거요.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클럽 밖에는 싸늘한 공기가, 감도는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 김현진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코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태식은 회유 대신 심리전으로 사위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현진아, 너 지금 상황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냐? 김태식이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물었다. 무슨 상황이요? 네 조직 말이야.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냐? 현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조직이요? 저는 혼자. 혼자? 중국 칭다오 본부랑 매일 연락하면서 김태식이에서 추출한 대화 내역을 펼쳐 보였다. 현진의 눈이 크게 뜨였다. 이거 어디서 구한 거예요? 내 놈들 금고에서 다 나왔어. 김태식이 장부까지 꺼내 들었다. 피해자명, 명단, 계좌 내역, 수익 분배 구조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 현진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렸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어, 윤지가? 아니요, 저는 그냥 시키는 일만 했다고. 김태식이 냉소를 지었다. 그럼 너도 피해자라는 거냐? 네. 저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살려면 윗선부터 다 불어. 김태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뭐요? 걔네는 지금도 너 빼고 도피 준비 중이다. 현진이 고개를 들어 김태식을 쏘아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중국 본부에서 연락 안 왔냐? 한국 수사가 시작됐다고. 정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 정리라는 게. 너 같은 말단들 다 자르고 증거 인멸하겠다는 뜻이지. 넌 그냥 이용당한 거야. 네가 지금 입 안 열면 너 혼자 독박 쓰고 감옥에서 평생 썩는 거야. 만약에 제가 다 말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량 감경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네가 주는 정보에 따라 다르지. 중국 본부 보스는 리웨이 창이라는 놈이에요. 칭다오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조직의 위계 질서, 자금 흐름, 국내 협력자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상황까지. 한국에 저 말고도 팀장급이 2명 더 있어요. 이름이 뭐야? 박성우, 최민수예요. 걔네도 저랑 비슷하게. 김태식이 박도진에게 눈짓했다. 즉시 전국 수배가 시작되어야 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중국발 콜센터 본부 라인, 국내 계좌책, 인출책 등을 일망타진하는 데 성공했다. 다음 날 새벽 전국 동시 검거 작전이 개시되었다. 뉴스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피해자 명 이상 국내 최대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 경찰은 오늘 새벽 전국계 지역에서 동시 검거 작전을 벌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명을 붙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범인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김태식은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팀장님, 정말 대박이에요. 박도진이 흥분하며 말했다. 피해자들 구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금융위원회에서 특별구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갈취당한 돈 대부분 회수 가능할 것 같다고 하네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다. 윤지는 경찰 심리상담팀의 보호를 받으며 심리치료와 동시에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상담실에서 윤지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요? 밤에 잠도 잘 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섭지 않고요. 심리 상담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세요?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회복이에요. 윤지는 가슴속에 맺혔던 말들을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꺼냈다. 그날 저녁, 김태식의 집에서 윤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 나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김태식이 딸을 바라봤다.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린 듯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감돌았다. 김태식은 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그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랜 고통과 슬픔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넥타이가 비틀려 있었다.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보다 아빠가 날 구해줬다는 사실이 더 크게 남아. 윤지는 미소 지으며 말을 맺었다. 김태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도 많이 배웠어. 내가 얼마나 둔한 아빠였는지. 둔하긴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아빠인데. 윤지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해. 뭔 일 있으면 바로 말하고. 김태식은 딸의 손을 잡았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김태식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비슷한 사건들을 예방하는 데 힘썼다. 심장님, 이런 사건들이 또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센터장의 질문에 김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교육이 중요해요. 그리고 신고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어떤 교육 말씀이세요? 가족들이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교육. 그리고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김태식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해 연말
김태식은 공로상을 받았다. 이번 수사로 명이 넘는 피해자가 구제되었고 국제적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상식에는 윤지도 함께 참석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윤지의 눈빛이 빛났다. 부녀가 함께 웃는 모습이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몇 년 뒤 김현진은 새벽시 조용히 교도소를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낡은 가방 하나를 든 김현진의 야윈 얼굴에는 분노와 원한이 서려 있었다. 김태식 그 자식 때문에 그 딸년도 그는 중얼거렸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다. 고급차였다. 김현진은 발걸음을 멈췄다. 새벽에 교도소 앞에 나타날 이유가 없는 차였다. 운전석 유리는 내려가지 않았고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차가 그의 앞에서 멈췄다. 뒷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위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김현진 씨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누구세요? 김현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리웨이 창 씨가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그 순간 김현진은 골목 끝에서 죽음의 기운을 느꼈다. 제발, 저는 이미 다 갚았어요. 감옥에서 몇 년을.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김현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김현진이 뒤돌아보려는 순간 남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며칠 뒤 교도소 근처 야산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신원은 김현진으로 확인되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김태식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제업자득이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윤지에게는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까 봐서였다. 어둠은 어둠을 불렀고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김태식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 너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네 엄마는 왜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한 거야? 그리고 지금 네 엄마 병원에 누워 있다. 빗길에서 넘어져서 발도 다치고 다리도 부러졌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모를 이따위로 대하는 게 맞는 거야? 아버지, 그게 사실 장인 장모님이 갑자기 오셔서 엄마랑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할까 봐 밖에서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려고 했는데 장인 장모는 괜찮고 내 엄마는 왜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비 오는 날에 말이야. 아빠, 죄송해요. 그냥 상황이 좀 어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사실 와이프랑 지금 영화관에 와 있거든요. 예전부터 잡힌 약속이라서 영화 끝나면 바로 갈게요. 뭐? 영화 보겠다고? 너는 부모가 다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냐? 좋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결혼할 때 줬던 그 집 바라버릴 거다. 너희 같은 배은망덕한 놈들한텐 필요 없어.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김철룡입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겪었던 일들 중 하나가 아직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지만
아들이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갑자기 무슨 결혼이니? 어떤 아가씨? 거래처 회사에서 일하는 분인데 같이 일하다가 마음이 맞아서요. 오래 사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사랑을 찾아 결혼하려는 건 기쁜 일이었지만 마음속에선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빠르다는 느낌이 강하게 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만났냐, 결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고 집안도 꼭 봐야 한단다. 알아요, 아빠.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랑 잘 맞고 저를 이해해 줘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좋은 시기에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결혼하고 싶다면 아빠는 반대하진 않겠다. 하지만 서로의 가정 환경도 다르고 결혼하면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언제 한번 소개시켜 줄렴. 결국 저는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처음 제게 소개할 때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데리고 온 예비 며느리는 노랗게 탈색한 머리에 빨간 립스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와 손에는 여러 장신구들이 치렁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건넸다. 그래, 반갑구나. 이리 와서 앉아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아들 준우는 옆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혜진이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네일아트 샵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일아트라 요즘 그런 일이 인기가 많다고들 하더구나. 가게는 어디니? 네, 요즘엔 많은 분들이 네일아트를 찾으셔서 일이 많아요. 혜진의 목소리는 밝았다. 강남 쪽에 가게가 있다니 대단하구나. 아내가 식사 도중 그의 부모님을 화제에 올렸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니? 포장마차를 운영하세요. 강남 근처에서요. 꽤 오래 하셨죠. 어릴 때부터 하시던 일이라 지금도 계속하고 계세요. 혜진이 답했다. 포장마차라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겠네. 그만큼 성실하게 사셨다는 증거겠지. 나는 그의 부모님을 칭찬하며 말을 이었다. 나도 가끔 가게에 가서 도와드려. 손님 많을 땐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혜진이가 부모님도 돕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해 본받을 점이 많아. 아내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저희 부모님도 사위 잘 얻었다고 좋아하세요. 준우가 든든하다고 늘 말씀하세요. 혜진이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아들도 쑥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였다. 나는 문득 혜진의 손목에 시선이 멈췄다. 긴 소매, 끝자락 아래로 언뜻 드러난 나비 문양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영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예상치 못한 문신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혜진은 내 시선을 느꼈는지 재빨리 손목을 감췄다. 아내 역시 그 광경을 놓치지 않고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혜진아, 손목에 있는 건 뭐니?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그거요? 어릴 때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한 문신이에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후회되더라고요. 혜진이 멋쩍게 웃었다. 아내는 혜진을 빤히 바라봤다. 놀라움과 실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때는 좀 방황하던 시기라서 지금은 별 의미 없어요. 후회도 많이 하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내 역시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래. 아무튼 결혼은 언제쯤 할 거니? 여자는 나이 많으면 노산이라 힘들다. 나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화제를 돌렸다. 준우가 어릴 때부터 아이를 참 좋아했는데 너희가 아이 낳으면 얼마나 예쁠까? 나는 흐뭇하게 말했다. 아들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아빠, 사실 저희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애는 낳아야지. 나는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요즘은 아이 없이 사는 부부도 많아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책임이 너무 크잖아요. 저희는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들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이 없이 둘만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 답답한 마음에 나는 되물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나섰다. 아버님,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아이 키우는데 인생을 쏟기보다는 저희 둘이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나는 속이 답답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결국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아들이 혜진을 사랑하고 두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결혼을 허락했다. 결혼 준비가 한창 진행될 무렵 나는 한 가지 고민에 빠졌다. 결혼은 축복받을 일이지만 경제적인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았다. 특히 혜진의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기신 작은 아파트가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어릴 때부터 살던 낡은 아파트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네에 개발 바람이 불었고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준우에게 그 돈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까? 며칠 뒤 나는 아들을 불러 마주 앉았다. 준우야, 결혼 앞두고 집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니? 네, 알아보고는 있는데 쉽지 않네요. 아들의 얼굴에 근심이 드리워졌다. 할머니가 남기신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지 않니? 얼마 전에 부동산에 알아보니 가격이 꽤 많이 올랐더구나. 그 아파트 말씀이세요? 저한테 주실 건가요? 아들의 눈이 커졌다. 사실 요즘 서울에서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걸로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죠. 준우야, 그 아파트는 할머니가 남긴 소중한 유산이야. 네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니까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아들에게 신신당부했다. 네, 알아요. 어차피 아빠도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실 거였잖아요. 아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로부터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마지막이라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무슨 큰 부탁이라도 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부모로부터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부모에게 계속 기대지 말고. 나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혼자 힘으로 다 해요? 아무튼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래, 네가 알아서 잘 살길 바란다. 하지만 명심해라. 부모로부터 받은 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분명히 후회할 일이 생길 거다. 나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나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아들에게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치러졌고 나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빌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은 점점 우리 집에 발길을 뜸하게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싶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핑계를 댔다. 아빠, 이번 명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다음번엔 꼭 찾아뵐게요. 아들은 전화로 간단하게 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은 우리와 점점 더 멀어지는 듯 했다. 명절이면 항상 혜진의 부모님을 먼저 찾아뵙고 우리 집은 뒷전이 되었다. 나는 점점 더 서운해졌지만 아내는 늘 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준우도 이제 결혼했으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도 너무 서운해하면 안 돼. 아내는 늘 나를 다독였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번 명절에는 볼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우야, 이번 추석에는 언제 내려올 거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그의 손끝이 희미하게 떨렸다. 또 무슨 일이야? 지난번엔 감기라더니 이번엔 왜 안 온다는 거냐? 귓가에 날카롭게 박히는 차가운 목소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혜진이가 발목을 다쳤어요. 병원에서 당분간 쉬라는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손끝이 떨리는 듯 했다. 발목? 언제 다쳤는데? 지난주에 계단에서 접질렀대요. 통증이 심해서 움직이지 말라고. 너희는 명절마다 왜 이 모양이니? 너 혼자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속에서부터 분노가 끌어올랐다. 혜진이를 혼자 두고 어떻게 가요? 다음엔 꼭 갈게요. 아들은 머뭇거렸다. 아들은 전화를 끊었다. 며느리에게 휘둘리는 아들의 모습에 속이 뒤틀렸다. 숨결이 차가웠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준우가 너무 바빠 보여요. 서울 가서 밥이라도 챙겨줄까 해요.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길까봐 걱정돼서. 혼자 서울까지 가겠다고? 몸 상하면 어쩌려고. 준우가 와야지. 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냄비 속 갈비찜에 달콤 짭짤한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다. 아내는 정성스럽게 갈비찜을 저으며 양념이 고기에 깊숙이 배도록 했다. 김치와 갈비찜 외에도 멸치볶음 등 마른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멸치를 볶는 아내의 손길은 꼼꼼하고 섬세했다. 준우가 끼니를 대충 뜬다잖아요.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세요? 밥이라도 제대로 해줘야죠. 아내는 근심 가득한 표정이었다. 이제 어른인데 알아서 하겠지. 무리할 필요 없어. 몸만 컸지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요. 혜진이도 아프다는데 누가 챙겨주겠어요? 아내는 반찬을 통에 담고 꼼꼼하게 포장했다. 그걸 다 들고 가겠다는 거야. 허리도 안 좋은데. 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요. 힘들면 연락할게요. 아내는 완강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도착하면 꼭 전화해. 가는 길 복잡하니까 중간중간 연락하고. 걱정 마세요. 도착하면 바로 연락할게요. 아내는 짧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나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내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밤이 늦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을 텐데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드디어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여보세요? 서울 시내 병원입니다. 이영자 씨 가족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심장이 쿵 하고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환자분께서 넘어지셔서 발다리에 타박상을 입으셨고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 뇌진탕 증세도 보이십니다. 나는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서울로 향했다. 병원 응급실 침대에 아내가 힘없이 누워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곁으로 다가갔다. 여보, 괜찮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다친 거야? 준우는 만났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준우 얼굴도 못 봤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뭐라고? 왜? 나는 되물었다. 준우 집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사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밖에서 기다리라고. 아내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사돈이 왔다고? 그럼 어디서 기다린 거야?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처음엔 카페에서 기다리려고 했으리는데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냥 준우 집 앞에 음식을 두고 돌아가려다가 빗길에 미끄러졌어요.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내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내는 아들 얼굴도 못 보고 며느리 때문에 쫓겨나듯 나와 빗길에 넘어졌다는 사실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 사돈 온다고 엄마를 밖에서 기다리게 해. 나는 씩씩거리며 전화기를 들었다. 너 지금 엄마가 병원에 누워 있는 거 알아? 빗길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아빠, 그게 장모님이 갑자기 오셔서 엄마랑 같이 있으면 불편할까 봐 잠깐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카페에도 없으시길래 그냥 가신 줄 알았어요. 엄마가 어제부터 음식 해서 갔는데 쫓아내듯이 문 앞에 세워둬. 장인, 장모는 괜찮고 엄마는 왜 밖에서 기다리라고 해. 비 오는 날에.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빠, 죄송해요. 상황이 좀. 어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사실 저희 지금 영화관에 와 있거든요. 끝나고 바로 가볼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뭐? 영화를 봐?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혜진이랑 예전부터 약속된 거라서 끝나면 바로 갈게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당장 영화고 뭐고 집어치우고 병원으로. 와. 남편의 고함이 병실의 정적을 찢었다. 아들의 무심함에 격렬한 분노가 솟구쳤다. 여보, 내가 넘어진 건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야. 아내가 그의 팔을 붙잡고 달랬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애들 탓이 아니라니? 당신 준우 보러 가다 하다 다쳤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 책임인데? 그때 의사가 차트를 든 간호사와 함께 병실 문을 열었다. 환자분은 뇌진탕 증세가 심하지 않습니다. 찰과상과 타박상도 곧 나을 겁니다. 아내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괜찮다잖아. 이제 그만 화 풀어.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나섰고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편의점에 잠깐 다녀올게. 계단을 내려가던 그의 귓게
복도 저편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뭘 했어? 그냥 영화 끝나고 가면 된다고 했잖아.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따랐다. 그래도 엄마가 다치셨잖아. 병원에 가 봐야지. 솔직히 자기 어머님 친엄마도 아닌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길 가다 넘어진 걸 가지고 호들갑은.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누가 보면 초상이라도 난 줄 알겠어.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너무 예민해.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그리고 반찬은 왜 자꾸 보내는 거야? 먹지도 않는데. 젓갈 냄새 때문에 냉장고 문 열기도 싫어. 다 갖다 버리라니까. 반찬 보내지 말랬는데 또 보냈네. 미안해. 이제 보내지 말라고 해야겠다. 며느리가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뭐 하러 자꾸 주냐고. 어차피 싹 다 버리는데. 부모님이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진짜 귀찮아 죽겠네.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친엄마도 아니면서 가끔 선을 넘는다니까. 먹는 사람도 없는데 냉장고 자리만 차지하니까 보내지 말라고 해. 쓸데없이 공간만 차지하잖아. 아들의 냉정한 말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근데 또 그 얘기 꺼내면 기분 나빠할 거 아니야? 나도 중간에서 죽겠다, 정말. 며느리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저들이 지금 대체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 거지? 집까지 손수 마련해 줬는데 부모를 저렇게 끔찍하게 대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천천히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복도를 걸어가 그들 앞에 우뚝 섰다. 너희 도대체 어디서 그런 못된 말버릇을 배워온 거야?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친엄마도 아니라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내가 사람이 아니냐? 갑작스러운 등장에 아들과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굳어버렸다. 며느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아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지금 엄마가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런 만건을 함부로 내뱉는 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야. 내가 너희 잘 살라고 집까지 사줬는데 부모를 이렇게 개 돼지처럼 무시하는 놈들일 줄은 정말 몰랐다. 아들이 다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솔직히 저도 너무 힘들어요. 엄마한테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요. 회사 일에 집안일까지 챙기느라 녹초가 됐어요. 며느리도 지지 않고 말을 덧붙였다. 아버님, 저희도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그냥 저희끼리 주고받은 푸념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해라고. 내 엄마가 너희 먹으라고 정성껏 만든 반찬을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라는 게 오해야? 너희가 그렇게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깔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좋아. 그렇게 살고 싶다면 마음대로 살아. 이제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할 꿈도 꾸지 마.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 했다. 아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아빠, 그건 제가 너무 과장해서 말한 거예요. 그냥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실수로 뱉은 말이지. 엄마를 업신여기려는 의도는 정말 맹세코 없었어요. 변명은 집어쳐. 너희 이제 부모에게 빌붙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 더 이상 너희에게 줄 것도 주고 싶은 마음도 눈꼽만큼도 없어. 두고 똑똑히 지켜봐라.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본 후 냉정하게 뒤돌아섰다. 더 이상 남은 미련은 없었다. 그 집도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부모의 은혜도 이제 곧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그는 아내의 퇴원을 수속하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병원 문을 나섰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소파에 앉히고 휴대전화를 꺼내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들 결혼할 때 사줬던 아파트 말입니다. 지금 즉시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최대한 빨리 금매로 처리해 주십시오. 여보, 정말 팔 작정이에요. 아내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저 녀석들에게 쏟아줄 애정은 없어.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게 마땅해. 그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며칠 후 그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액정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이었다. 아마 지금쯤 부동산으로부터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겠지. 잠시 후 다시 전화벨이 격렬하게 울렸다. 이번에는 며느리였다. 평소에는 명절이나 생일에도 온갖 핑계를 대며 연락 한 번 제대로 없던 녀석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 필요할 때가 되니 이렇게 번갈아 가며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다. 마치 집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었다. 필요할 때만 저렇게 아우성이라니. 평소에는 아프다느니 바쁘다느니 온갖 핑계를 늘어놓더니 이제 와서야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가련한 모습이라니.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전화를 가차없이 무시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해줄 말은 단 한마디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느 주말 아침, 그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은 따스했고 공기는 더 없이 평화로웠다. 그때 현관벨이 쉴 새 없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멈추지 않고 맹렬하게 울리는 벨소리를 들으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문을 활짝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초췌한 몰골로 문 앞에 굳게 서 있었다. 아들의 두 눈은 핏발이 선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지, 갑작스럽게 찾아뵙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계속 드렸는데 도통받지 않으셔서. 아들의 얼굴은 몹시 지치고 힘겨운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숨소리가 멎을 듯 가늘었다. 저희 진짜 갈 곳이 없어요. 며느리의 떨리는 손이 닳도록 비벼졌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애원하는 눈빛이 송곳처럼 나를 찔렀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버님. 아들도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달라질게요. 제발. 쉰 목소리가 애처로웠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배신감이 먼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할머니 살아계셨으면 분명 저희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진심일까? 아니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연극일까? 날카로운 의심이 뇌리를 후볐다. 나는 굳게 입을 다문 채 그들을 쏘아봤다. 아들의 떨리는 어깨, 며느리의 처절한 눈물. 명절 때마다 온갖 핑계를 늘어놓던 그들이 이제 와서 뉘우치는 척 애원하고 있었다. 깊은 한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당당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얼음장 같은 말이 혀끝에서 굴러나왔다. 내깟 놈들이 내 엄마 헌신을 알기나 해. 무릎 꿇고 질질 짜면 내가 용서할 줄 알았어? 부모 외면한 게 하루 이틀이야? 애끓는 애원에도 내 마음은 굳게 닫힌 문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이제 부모 덕 볼 생각 마라. 집도 내 마음도 떠났다. 며느리 말만 듣고 살아온 내 탓이다. 더 이상 줄 건 없어. 아들의 얼굴에서 피키가 싹 가셨다. 며느리는 숨 막히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님, 제발. 그녀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땅바닥에 엎드려 발악하는 모습이 처량하고 우스웠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지. 싸늘한 말이 칼날처럼 뱉어졌다. 이제 와선 뭘 해도 소용없어. 나는 매달리는 며느리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차갑게 돌아섰다. 그들을 등진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방으로 향했다. 이제 남은 건 오롯이 내 삶뿐. 더 이상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들 내외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집에는 싸늘한 정막만이 맴돌았다. 텅 빈 공간에 나와 짙은 침묵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너무 오랫동안 자식에게 모든 걸 기대고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뼈를 내는 배은 망덕한 뿐. 이제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리라. 고독이 폐부를 찔렀다. 숨결이 차가웠다. 고개 들어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 전에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조각이라도 있었는가? 텅 빈 손을 바라보며 나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낡은 넥타이를 움켜쥐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넥타이의 감촉이 손끝에서 희미하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만을 생각했다. 마치 내 모습처럼. 나는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후회가 그림자처럼 마음 한구석을 잠식해왔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나는 희미하게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하지만 내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다.